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타이밍은 오히려 2026년도 1월달이 아니라 2월달, 3월달을 조심해봐야 된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AI 거품론만 있어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유동성 문제가 있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온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전력 공급을 늘려도 모자른 판에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권을 견제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하나의 법안에서 파생된 바로 친환경 보조금 정책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야기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시장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전에 증시는 생각보다 유동성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됐고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1월달 이후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내어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대체 언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미리미리 현금을 확보해 둔다면 언제부터 확보해야 되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당장 급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페드 중앙은행이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유동성을 진정시켰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얘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타이밍은 오히려 2026년도 1월달이 아니라 2월달, 3월달을 조심해봐야 된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봐야 된다고 설명드리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우선 당장 급락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적극적인 연방준비위원회의 유동성 정책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고 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다는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확히 증시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한국 증시도 그렇고 해외 증시도 그렇고 최근에 11월 달에 한번 AI 거품론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시장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AI 거품론만 있어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유동성 문제가 있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온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게 영래포인데요. 미국 연준의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화정책 기구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은행들이 남은 돈을 넣어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은행들이 넣어놨던 연방준비위원회 은행에 넣어놨었던 은행들의 은행이라 보시면 되겠죠. 넣어놨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거의 바닥권까지 가라앉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연방준비은행 기관들이 연방준비은행에 돈을 넣어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통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시중에 있는 시중은행들, 한국으로 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이 돈이 없어진 겁니다. 현금적 여유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넣어두지 않고 돈을 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오버나이트 레포 담보 제출액인데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행들이 돈이 부족할 때 단기적으로 국채 등을 담보로 해서 단기 자금을 빌리는 거랍니다. 각 은행들마다 미국의 이제 단기 달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아니겠습니까? 국채를 들고 있는데 이 국채를 단기간에 팔게 되면 돈이 지금 이제 팔게 되면 이제 수수료가 좀 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돈이 필요한데 유동성이 부족한데 당장에 돈이 빌릴 데가 없을까? 그럼 팔기는 좀 애매하고 그때 바로 사용하는 게 오버나이트 레포 담보입니다. 말씀드리면 단기 자금을 빌리는 거래요. 누구한테? 중앙은행한테, 미국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언제 가장 큰 문제가 터졌냐라고 하면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서 지금 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해외 증시도 그렇고 흔들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흔들렸던 타이밍하고 레포 담보 대출액이 크게 튀었던 시기가 정확히 동일하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정확히 돈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흔들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왜 자꾸 괜찮다고 하는 거냐? 최근 들어서 봐도 완전 해결된 건 아니라 최근에도 계속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괜찮다고 하느냐?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연방준비위원회 최근 미국 페드에서 대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시간 기준에서 보면 12월 11일, 12일 뭐 그쯤 여러분들께서 미국 FOMC가 열렸던 거 기억하시죠? 중순에 열렸는데요. 지금 현재 중순에 FOMC가 열리면서 결국 금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0.25%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거든요. 뭘 내놨냐? 스탠딩 레포 운영을 대한 총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앞서 보셨던 이거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은행들이 급할 때마다 돈을 빌리는 거 있잖아요. 요것에 대한 제재 규제 사항이 있었어요. 이거 일정 규모 이상 하면 안 되고 어쩔 때 해야 되고 뭐 이런 이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총 한도를 폐지했어요.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고민하지 말고 돈을 언제나 갖다 써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급할 때 돈 빌려주면 차라리 다른 문제가 터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 스탠딩 레포의 지금 총 한도를 폐지해주면요. 은행들이 부담 가지지 않고 해당 계정을 통해서 해당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성이 진짜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해당 지표에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명확하게 지표상으로 측정이 되면은 연방준비위원회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미래 유동성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죠. 대처를 취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만큼 아프면 10만큼 치료해주고 20만큼 아프면 20만큼 치료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도를 풀어줘서 한쪽을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을 대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 많이 풀어주면서도. 자, 그러면서도 내년 4월 세금 내는 달 전까지 2026년이죠. 2026년 4월까지 1, 2, 3, 4월까지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매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참고를 하실 걸 말씀드리면 매달 400억 달러 무조건 매입하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하나 돈으로 치면 한 50조 가량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요. 이 돈을 무조건 400억 달러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초반에는 400억 달러 하다가 시장의 유동성이 좀 잠잠해지고 괜찮아지면 조금 더 규모는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채권을 매수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채권을 매수해준다는 얘기는 단기 국채를 매수해준다는 얘기는 사실상 양적 완화입니다. 그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막 부인하고 했지만 그냥 사실상 양적 완화예요. 자, 이게 왜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는지 밑에 내용을 보시면 또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매입 대상은 주로 짧은 재정증권을 대상으로 하며, 그러니까 거의 최대한 가까운 짧은 것들만 위주로 하는 거죠. 거의 웬만하면 1년 이내겠죠. 6개월 이내, 1년 이내. 근데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잔존 3년 이하의 국채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되게 짧은 것들 위주로만 사줄 건데, 근데 이게 유동성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장기 채권들까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물론 10년물, 30년물 것까지 사주겠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입니다. 우리 상황에 따라서 3년 이하의 국채까지 매수할 수 있어. 추가적인 매수를 결정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히 더 많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문제를 디테일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발표하니까 당연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FOMC 이후에 그래서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걸 여러분께서 최근에 기억하실 겁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덕분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소식을 좀 발표했습니다. 다음 지표가 나와야 알겠지만 고용시장은 예상보다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실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12월 16일 기준으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11월 달에 고용이 지표가 12월 초에 이번 중순이나 돼서 좀 공개가 된 건데 원래는 매달 다음 달 초에 공개가 되는 게 보통이죠. 네, 셧다운으로 인해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 네, 공개됐는데 원래는 연방준비위원회가 2025년 이번 연도 말까지 실업률이 이게 중요합니다. 4.5%를 찍고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실업률이 4.5%를 넘어버렸습니다. 정확한 수치로는 4.56%를 기록했고요. 이게 보통 반올림돼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지표들에는 4.6%라고 찍혔습니다. 4.5%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위원회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실업률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해고된 자리에서는 이제 공무원들, 공공 일자리들이 많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민간 일자리는 살짝 반등하긴 했는데요. 분명히 민간 일자리가 반등하면서도 미국에 지금 이제 작년 대비해서 임금 상승률도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질 좋은 고용이 늘어났다고 보이진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듯한 모습. 물론 그렇다고 경기 침체급은 아니긴 하지만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면 연준의 책무 크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고용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게 연방준비위원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같은 경우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죠. 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지만 우선순위가 막 정해지진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예상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 고용 지표가 좀 더 안 좋았다. 그러면 연방준비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안 좋네.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금리 인하 시작하자라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최근 9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나왔던 이유도 실업률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 인하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했던 얘기는 뭡니까? 실업률이 지금부터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했었죠. 이게 최근 들어서 워낙에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실제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얘기 들어보면 실제 지표가 그렇게 나왔으면 증시 폭등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조정받았냐? 여러분들께서 의문이시죠? 그건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있는데요. 물가 지표에 있습니다. 이제 발표 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물가 지표는 2016년도 1분기에 고점을 찍고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년 1분기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내년 1분기면 1월에서 한 3월까지입니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을 했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걸 인정했고요. 관세가 없었다면 PCE 기준에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가장 주요적으로 보는 지표입니다. 물가 지표. PCE 지표, 물가 지표 기준 2% 초반대에 머물렀을 거라고 발언했습니다. 2%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연방준비위원회가 계속 목표로 하는 물가입니다. 작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걸 보면 이거 관세 없었으면 진작에 물가는 안정됐고 우리는 금리를 더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물가가 그 안정될 거라는 소식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 뒤에 우려가 좀 생겼습니다. 이제 물가는 안정될 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금리 인하가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분위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연방준비위원회가 FOMC에서 발표한 내용이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씩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FOMC 이후에 여기 금리 인하를 반대했던 두 명의 인물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물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 이거 문제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좀 밝혔죠.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 1분기에 고점 찍고 안정될 거야 라는 내용하고 반하는 내용이었어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나오면서 원래 이 이야기 들릴 때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우리가 완전 안심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안정되진 않았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이러합니다.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10월달, 11월달 증시는 흔들렸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지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한번 흔들렸었고
증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증시가 요때 당시 딱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11월 달 들어서 10월 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11월 달에 앞서 보셨던 유동성 지표가 고점을 찍었죠. 그죠? 은행들이 돈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명확하게 나오면서 증시는 이때부터 진짜 위험하구나라고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흔들렸었고, 그리고 금리 FOMC 발표 이후에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이죠, 그죠? 반등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마냥 물가 지표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마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조정받은 거예요. 무슨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물가 지표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왜 물가가 다시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의문이 들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가장 유력하게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요거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6년 2월달 3월달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하고 동일한데요. 바로 물가의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물건의 가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뭐 때문에? 전기세 부족 현상 때문에요. 제가 예전부터 보여드렸지만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 지금 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은 예상치하고 지금 현재 전기 보급할 수 있는 양하고 차이를 보면 이 빨간색만큼 부족합니다. 극속도로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이 예상된다. 자, 그러면 그냥 부족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죠. 부족한 만큼 전기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제 너무나도 부족한 현상, 심지어 대량으로 이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이제 아무리 당겨봤자 2018년도부터 공급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동이 2016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 가동 시작해서 2028년도까지 가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2028년도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사실 그것도 간당간당하죠. 실제 2026년도 7년도는 이게 전기 수요에 비해서 공급한 양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방위적으로 전력 공급을 늘려도 모자란 판에 트럼프 정부는 직전 정부인 바이든 정권을 견제하고자 친환경 지금 현재 감축법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하나의 법안에서 파생된 바로 친환경 보조금 정책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기간을 정확히 단축시켜버렸죠. 그래서 더 길게 2030년도까지 계속 보조금 혜택 준다라고 이야기 나왔던 게 최근 들어서 2026년도 7월 착공하는 것까지만 보조금을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풍력단지 만들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행정부를 통해서 괴롭혀가지고 최근에 법원에서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그죠? 그만큼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까지 방해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전기 만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의 전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겨울 3년 만에 최대폭의 전기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3년 만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제 3년 전에 많이 올랐던 이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나왔던 그 전기세 가격 이후로 최대폭의 전기세 인상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계절성으로 여름하고 겨울에 전기 사용량이 당연히 냉난방 하니까 늘어나잖아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인상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우크라이나 전쟁 데이터 센터 전기 사용량 증가로 지금 이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5년 동안 전기세가 267% 급증했거든요. 도매 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요 정도까지 오르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도매 가격이 오른 지역도 분명히 생겼고 지역에 따라 정전 가능성이 5배 이상 증가한 지역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기에 대한 공급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놓은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인상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한 3%에 머무는 지역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폭등하는 기억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원유 가격이 엄청 싸거든요. 역대급으로 저렴합니다. 지금 거의 $60도 안 돼요. 굉장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전기 사용량 증가로
전기 가격 인상을 이 증가가 전기 가격 인상을 이끌고 있기에 연속적인 상승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유 가격 때문에 더 오른 게 아니라 최근의 인상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오르는 것 같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2030년도까지 계속 계획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30년도, 40년도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전력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 못해도 2030년도까지는 지속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소형 원전이 건설이 완공이 되는 빨라봤자 2028년도 하반기 전까지는 계속 전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전기세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거죠. 그 시작이 언제다? 이번 겨울이다. 이번 겨울에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오른다고 뭐 영향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기세는요. 전기 가격 자체는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이 가계가 직접 지불하는 주거 및 수도, 광열비 항목이 즉각적으로 상승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이 온다는 거죠. 타격이 온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이 우리 전기를 사용한 게 기관도 있을 것이고 개인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사람들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해당될 경우에는 어떤 게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통계조사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너 물가 오를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실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대답한 퍼센트입니다. 뭐냐면 그럼 4%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근데 많이 7%대까지 올랐다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근데 이 관세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이 물가 상승 흐름이 다시 전기세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언제부터? 겨울부터. 그래서 우리는 현재 조심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제조업에 타격이 미칩니다. 철강, 화학, 반도체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의 생산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제품의 가격에 녹아들게 되겠죠. 기업은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그죠? 그리고 서비스업 전가, 식당, 마트,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냉난방비와 조리 비용이 상승하여 음식값이나 서비스 요금이 오릅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수준을 급격하게 높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립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상 지표상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실제 하나씩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물가에 녹아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영향이 이번 겨울에 인상 예정이니까 인상이 진행되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영향이 바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차 보통 지표 발표도 그 다음 달에 공개하는 거니까요. 그죠? 시차가 일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만한 타이밍은 1월 달이 아니라 2월 달, 3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참 조심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굳이 문제가 터진다면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2월달, 3월달을 조심해 봐야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에 문제가 커지면서 10월달, 11월달 흔들렸죠. 이건 다들 보셨죠? 근데 문제를 인지하고 연준이 나서서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제 안심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었죠. 그죠? AI 거품론 때문에 하락했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혹은 이제 둔하게 반응하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유동성이 더 중요하지 AI 거품론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IT 버블 때까지 말도 안 되게 거품이 껴가지고 당장 폭락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기업별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무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마저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안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양한 정책으로요. 톤도 풀고 다양한 정책으로 이제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놨고 추가적인 대책까지도 열어놨죠. 근데 이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당장 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검사 받게 하고 지금 당장에 병원에 불려온 상태입니다. 이 병원에 불려와서 집중 치료가 들어가긴 시작했는데요.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4월 달까지는 집중 관리하는 게 맞는데 집중 관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몸이 면역력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뭐 AI 거품 이런 악재 같은가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몸이 대응할 수 없는 거죠. 아직 면역력이 아직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니까
상태니까, 올라오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당장의 급락 가능성은 낮지만 변수가 등장하면 휘청거릴 수 있다. 근데 그 문제가 IT 버블, AI 버블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유동성에 대한 문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바로 내년 중순에 원래 들어오거든요. 2026년도 5월 달이면 매번 설명드렸지만 파월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의 파월 의장이 내려가고 다음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자리를 새로운 인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인물을 트럼프가 임명하거든요. 트럼프가 새로운 미국의 중앙은행의 임무를 앉히면 뭘 주문하겠습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를 주문하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초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물가로 인해서 나올 수 있다. 전기가 부족하고 실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 완공이 되고,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발전 단지도 계속해서 막고 있다. 그러면 전기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변수가 유일하게 남은 우리가 변수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금리 인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물론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무조건 문제가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면 이게 가장 유력하다라는 정도고요. 당장의 급락 시그널이 날 만한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조정받더라도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이야기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대역전극 시작됐다. 곧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은 매수하기에는 애매한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전달해 드릴 테니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의 흐름을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찍고 이런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손가락만 빨면서 가만히 올라가기만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시장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의견과 꼭 일치하지 않으셔도 여러분께서 배워가실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대장의 자리를 뺏어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신규 매수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고 보유자분들만 천천히 분할 매도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그 명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삼성전자의 흐름이 요즘 좋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고가를 찍고 지금 현재 조정받고 나서부터 직전 고점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점 찍고 놀림목이 같이 나왔지만 반등 때 반응이 달랐죠. 직전 고점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세인 거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한쪽에 좀 올인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추가적인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면 주가가 더 강하게 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의 이제 GPU가 더 잘 팔리면서 HBM4를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납품한다. 이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거의 다 SK하이닉스는 계약을 완료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료해 간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이미 해당 부분은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당장에 메모리 반도체만으로 좀 힘든 상황이고, HBM이 더 잘 팔려야 될 것 같은데 범용 말고 이 범용은 HBM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똑같은 거 아니야? 삼성전자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반영은 얼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용 반도체 분위기는 끝났는데 HBM 사실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재료 아직 통과되지 않아 삼성전자는 기대감 하나 남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도 추가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엑시노스 2600을 내년 2월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한다는 이야기 계속 드렸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기존의 삼성전자가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칩, 모바일 칩을 사느냐고 1월에서 9월까지 추정치로 7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제 4분기까지 다 더해지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사들이는 금액 자체가 거의 뭐 15조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뭐 한 13조, 15조 그 사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지출돼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9% 비용이 상승해가지고 더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곧 해결되겠죠. 삼성이 직접 만들게 되면 쓸데없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죠.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 엑시노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은 2나노 생산 능력을 증명하게 되거든요. 물론 TSMC 2나노랑 좀 다르긴 합니다. 애초에 가는 설계 방향이 달라서. 근데 일단 2나노 생산 능력을 증명하게 되면요. 이 AI 반도체가 3나노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TSMC 기준의 3나노. 이 AI 반도체는 만드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거까지 받아온 건 쉽지 않아도 요즘 자체 AI 반도체들 설계해가지고 생산하고 있잖아요. 가장 주목받는 게 구글의 TPU죠. 이런 반도체들은 생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애플의 이미지 센서 위탁 생산 수주를 받았고 테슬라의 AI 반도체 칩 양산도 수주했죠. 이게 굉장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재밌는 게 테슬라가 원래는 TSMC한테 가서 우리가 웃돈을 좀 줄 테니까 우리 거 먼저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테슬라의 반도체 칩은 만드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TSMC는 생산 물량이 많은 엔비디아나 아니면 애플 위주로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선택한 게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하고 이제 텍사스에 있는 지금 이제 테슬라의 본사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 가까운 위치에 두고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삼성전자 테네시 공장 이 공장에 바로 이제 잘 수도 있는 숙식을 할 수 있는 곳도 제공해줬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 집무실 정확하게 숙식이 아니에요. 집무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만큼 서로의 사이가 돈독합니다. 어떻게든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직접 삼성전자 공장이 계속 방문해서 어떻게든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같이 고민해보고 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는 꽤나 많은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굉장히 이 의미가 좀 크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애플의 생산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하이나노 반도체를 도입해서 한국에 있는 5공장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죠.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1년 반 정도 전에 대략적으로 1년 반 정도 전에 이미 하이나노 반도체 장비 들어와가지고 생산 준비하고 있어서 이번에 드디어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금만 보완하면 양산이 가능하다 섰기 때문에 좀 5공장 짓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강력한 추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HBM4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태죠. 구글의 TPU 부활로 반 엔비디아 동맹이 부활하기 시작했고요. 구글의 TPU에 들어가는 HBM이 이번 2025년 기준에서 60%를 삼성전자가 공급했습니다. 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서 이제 공급을 못했던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하반기 6월달 이후부터는 거의 삼성전자 것만 사용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에 나오는 버전 TPU8 버전에 들어가는 HBM4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주로 공급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구글의 TPU도 HBM4가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공급을 이미 삼성전자가 2026년 공급 물량은 끝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특히나 이제 발열에 대한 기준이 요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브로드컴, 정확하게 구글의 TPU를 만들어주는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브로드컴
같이 브로드컴이 같이 설계하고 TSMC가 만들어주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보다 발열에 대한 기준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매우 비약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가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거기에다가 이 계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엔비디아 공급 가능성도 언급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엔비디아도 통과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대장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유동성 증가 흐름이 나오면 뭐 시장에 특별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앞서 보셨던 대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강세인 모습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기대감이 아직 꽤 남아있는 게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바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대형 악재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부터 설명드릴 때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슬슬 조심해 봐야 되는 게 있다라고 설명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바로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중국 정부가 100조 원어치 돈을 쓴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반도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최대 100조 원대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기업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지원책의 최소 규모만 해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서 배정한 금액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칩스법이죠. 과거에 한국이 미국에 가서 반도체 공장을 지었던 이유죠. 과거 생산했다는 보조금 지원 정책을 과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생산했다는 보조금 지원 정책, 그러니까 생산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이제 막 양산을 시작하는 AI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정책 자금이 많이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말 이제 생산 세액 공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건데 지금 중국은 좀 다르죠. 여태까지는 중국 보조금 지원 정책 직접 돈으로 꽂아줬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도 바로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왜냐라고 하면 중국이 양산을 한번 대량 양산 보조금을 지원을 넣어서 양산이 되었던 제품들 중에 안 망가진 산업이 없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리지만 디스플레이 한국이 1위였습니다. 이것도 중국이 다 박살냈습니다. LCD 박살냈고 OLED도 지금 따라잡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태양광 패널 한국이 이것도 1위였습니다. 근데 중국이 대량 양산했죠.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도 한국이 기술력 1위였습니다. 이것도 중국이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반도체까지 뺏어가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모든 업종들이 다 가격 단가가 박살났어요. 그나마 미국이 이제 그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수입 안 한다 이런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제 최악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그런 미국의 이제 중국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대놓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위험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멈출 수 없어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의 GPU를 불법으로 수입하다 걸렸거든요. 그래서 자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 블랙엘 기반의 그래픽 처리 장치 수천 개를 활용해서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AI를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딜 통해서 어떻게 했냐? 동남아시아 비중국계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블랙엘 칩을 사들여온 뒤 서버를 분해해 부품 형태로 중국에 반입했습니다. 다 나눠가지고 이거 뭐 아무 부품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별거 아니에요, 그냥 부품이에요 라고 하면서 들여온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최근 자사칩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개발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었죠. 이걸 통해서 아마 추적에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몰래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기에 자립이 힘쓰는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요즘에 진심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뭘 통해서 볼 수 있었느냐? 최근 미국이 엔비디아의 블랙엘 버전을 중국에게 판매 허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반응이 좀 별로 좋지 않죠. 중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형식적인 대답은 했는데 이후 공식적인 구매 소식은 하나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100조 지원 정책을 발표한 걸 보면 반도체 자립에 더 진심을 다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물론 수입을 안 하진 않겠죠. 일부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 자립하는 쪽을 지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학습용 반도체 같은 경우 엔비디아 걸 쓰고 지금 추론용 유지 보수용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사용되는 그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립한 반도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실제 만들 수 있을 것 같느냐? 보조금을 받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중국의 반도체 미세화 기술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전했죠. 7나노 공정까지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개선해서 N+3 공정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는 미세화 작업을 통해서 이미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에 성공했다는 얘기니까 생각보다 긍정적이고요. 이것보다 더 다음 진보가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수율이 원래 보통 70%가 넘어가야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보조금 혜택 받으면요, 60% 50%밖에 안 돼도 양산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7나노 뭐 여기다 조금 개선된 지금 이제 N+3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뭐 지금 가격 단가 자체 수율이 안 올라와서 사용하고 있지 못했던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뭐 지금 현재 지금 6나노, 5나노 뭐 그 이하 자리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그래서 이 보조금 혜택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선도 업체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당연한 얘기죠.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메모리 반도체 추격인데요. 이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CXMT는 내년부터 HBM3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벌써 HBM3까지 따라왔어요. HBM3E는 2027년 개발 완료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제 DDR5 DRAM 상용화, 그리고 삼성전자 수준의 이 DDR5 같은 경우 이미 삼성전자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026년도 내년이죠. 월 30만 장의 생산 목표로 해서 2026년도 DRAM 세계 시장 점유율 15% 달성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선도 업체와 3에서 4년 기술 격차가 추정이 되긴 하지만 이 격차가 슬슬 빨리 좁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격차가 좁혀지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당연히 못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반도체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반도체 가격 때문에 원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이 세 개 기업이 머물렀을 때보다 가격이 비싸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똑같은 반도체를 판매하는데 조금 사양이 낮은 반도체를 중국의 CXMT가 만들고 있다고 해봅시다. 해당 기업이 한 3만 원에 만들어요. 근데 반도체 지금 현재 굉장히 비싸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가격이 6만 원, 7만 원까지 올랐다고 해봅시다. 옛날 같으면 얘네의 3만 원짜리가 없으면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15만 원 올라갔어야 되는 가격이 미친 가성비로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3만 원 제품이 있어서 심지어 얘네도 조금씩 발전하잖아요. 다음 버전 내놓으면서 개선된 성능을 내주고 있어서 이제 분명히 범용 시장에서는 이 뭐 최첨단을 바라는 AI 시장에서야 당연히 제일 좋은 거 쓰겠지만 범용 시장에서는 바로 중국 걸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되면 가격 단가가 올라간 더 많이 돈 받을 수 있는데 시장 흐름을 이 시장 분위기 자체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내년 1분기 중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 한 100조 정도다라고 대략 이야기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한테 어떤 세액공제 혜택 혹은 생산 세액공제 혜택 혹은 지원금 정책 어떤 지원금 정책을 내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은 본격적인 양산 공장을 더 많이 짓겠다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보조금 혜택 받으면 공장 더 짓고 생산 능력 높여야 되니까요. 그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너도 나도 과도한 투자가 또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처럼 또 다시 나올 거고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출 캐파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바로 망가지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고점이 슬슬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최대폭으로 옛날에 갈 수 있을 만한 정도는 훨씬 더 높았는데 더 이상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 제한되고 있다. 누가 때문에 누가 발목을 잡으면서 중국이 발목을 잡으면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동성
특성에 의해서 올라간 수급 흐름이 있을지언정 최근 들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의해서 9월달 10월달에 나왔던 이런 상승은 기대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1분기, 내년 1월에서 3월 정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조심하시라는 설명드리고 이때부터는 정말 보유자의 영역으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도하신 전략이 좋고요. 최근 저점에서 좀 일부 잠아서 약수익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비중을 좀 내려두시는 전략, 비중을 일부 주식을 팔아두신 전략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정말 옛날부터 들고 가셔서 많이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쭉 변동성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시니까 들고 가시는데 그분들도 비중을 좀 줄여두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해당 부분 참고해서 대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이야기 정리해 드려 봤는데요. 너무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옛날부터 계속 좋은 소식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아닌 소식이라서 좀 아쉽지만 우리가 다른 섹터에서 또 좋은 종목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뭐 계속해서 남은 비중 적절히 들고 가시면서 분할 매도 잘 하시고 다음 주도주 섹터가 무엇인지 잘 찾아보는데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다 맞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항상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실력이 더 증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검증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가 말한 부분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는 로봇 이야기입니다. 로봇 모두 놓치신 분들은 이 주식 마지막으로 주목하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을 많이 제시드렸고 잘 올라간 종목도 있고 조정을 받은 종목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 현대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50% 가까이 좀 수익 급등이 나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역시나 50% 이상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스맥 같은 경우에는 140%가 넘는 상승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유일하게 좀 안 간 종목은 JVM 정도인데요. JVM이 좀 아쉽긴 하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웬만한 종목들을 다 추천드리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방식의 기업들을 추천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많이 종목을 제시해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뭐 결과가 좀 나쁘지 않았죠. 워낙에 뭐 테마성 이슈가 요즘 잘 수급에 잘 돌아서 잘 올라갔습니다. 운이 좋게도.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뭐 로봇 관련 종목들을 투자할 대로 투자해서 더 이상 추가 급등을 보일 종목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식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종목 이름은 바로 우림 TPS라는 기업입니다. 물론 주가 자체를 보시면 안 올라가진 않았어요. 최근에 우림 TPS가 한 차례 좀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유독 급등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긴 했어요. 어떤 뭐 재료가 있나, 명확한 무언가가 있나, 저도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네, 해당 기업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준다면 한 8,000원대, 9,000원대, 8,000원대 사이로 떨어진다면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재료가 부각받는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의 분기 보고서에 명확하게 기업이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전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해당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우림 TPS가 뭐 하는 기업인지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이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제철 설비, 기업용 기업 박스, 기업 박스가 여러분들 모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용도에 따라 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건설 장비, 방산, 항공, 로봇용 기업 박스, 다양한 지금 현재 이제 모터. 지금 요즘 말하면 보통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현재 건설 장비, 항공, 로봇용 기업 박스하고 이제 매출이 거의 이제 제철 산업용 기업 박스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사업 쪽에서 좀 빛을 보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요즘에 잘 나가는 게 방산 잘 나가고
지금 이제 항공, 무기 쪽으로도 역시나 비행기도 잘 나가고 로봇이 특히나 좀 잘 나가죠, 그죠? 그리고 뭐 건설 장비 쪽으로도 풍력 장비 쪽으로도 워낙에 좀 잘 나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기들이 사용되면서 매출의 비중이 변화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로봇 시장이 좀 부진해서 많이 죽었다가 다시 극적으로 부활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수상한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우림 TPS의 재고 자산입니다. 화면 보시면 재고 자산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늘었어요. 보시면 이 재고 자산 과거에 많이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한 추세거든요. 자, 생각해 보시면 재고 자산이 느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해당 우림 TPS라는 기업의 특성 때문인데요. 우림 TPS는 재고를 함부로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모든 주문을 웬만한 주문을 다 제품을 만들 때 다 주문을 우선 받고 그에 맞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뭐 제품 A, B, C가 있으면 여러 가지 제품 일단 많이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내 기술력은 이런 거 다 맞춤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주문해라.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줄게. 이게 지금 우림 TPS의 현재 주요 사업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재고 자산이 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만드는 도중이어서 재고 자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화면에 보시면 재고 자산에도 이제 그 종류가 있잖아요. 제품에 대한 재고 자산은 역대급 최저치입니다. 너무 잘 팔리니까 지금 다 나가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완제품에 대한 재고는 적어요. 이것도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거 다 나가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올라간 게 뭐냐면 제공품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수치보다도 이 25기니까 이게 2024년이고 이게 2023년이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제공품의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공품이 뭐냐라고 하면 만드는 중인 제품인 거예요. 만드는 중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건설 장비, 방산 항공, 로봇용으로 하필 이쪽으로 정확히 로봇용이 얼마인지, 항공용이 얼마인지, 방산용이 얼마인지, 건설 장비용이 얼마인지가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제공품이라고 만드는 중인 제품의 지금 현재 비중이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대박이죠, 그죠? 가장 커졌고요. 그리고 원재료도 최근 근래 들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품은 적은데 만드는 중인 제품은 많고 원재료도 많이 사들여 와서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재고 자산이 많이 쌓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제철 설비하고 산업용 기업 박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제품 보시면 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대급 가장 적죠, 그죠? 작년과 재작년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제공품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상하리 많기 좀 많죠, 그죠? 좀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도 뭐 재작년에 훨씬 더 많긴 했네요, 그죠? 그래도 늘어나는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제공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만드는 중인 제품이 늘어나게 되면서 확실히 해당 기업이 이제 곧 대량 납품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게 오히려 호재성 뉴스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뭔가 찍어내서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죠. 도대체 어디일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기업을 좀 살펴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후보가 좀 있거든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주력 제품은 산업용 감속기, 트랜스미션으로 플랜트, 건설 중장비, 발전소 분야의 감속기와 농기계 기어박스 그리고 선박, 지금 이제 테크크레인 등 중장비용 기어박스와 미육향 세일오일, 가스시추 기어박스 등 산업용 설비 기어박스 등 제조를 하고 있다. 뭐 전체적인 이 중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산업 확장을 위해서 드론, 지금 항공 드론, 전기차, 산업용 로봇 등에 대한 변속, 감속 분야의 연구 개발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림 TPS의 방산, 로봇, 항공, 풍력 등 고부가치 산업에서 핵심 소재를 공급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이 기존의 이제 산업용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딱 트렌드에 맞는 로봇용 그리고 방산용 그리고 뭐 풍력용으로 좀 최근에 개선이 되고 있죠. 뭐 건설 장비가 이제 풍력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가장 유명한 쪽 지금 제품 막 수주가 막 들어와가지고 제품을 막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로봇하고 풍력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면 기본적인 배경은 2026년은 데이터 센터 가동으로 인해서 전기가 부족한 시기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 설비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한국에서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원자력 발전으로는 부족하고 당장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데 굉장히 긴 시간 오래 걸립니다. 10년, 15년은 기본적으로 대형 원전은 걸리고요. 부지 선정이 빨라진다고 해도 못해도 지금 현재 한 거의 7년, 8년 가까이 들어가는 게 대형 원전이기 때문에 풍력하고 태양광이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풍력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림 TPS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도부터 본격적인 로봇 상용화를 준비하는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공급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이미 삼성중공업하고 협업을 통해서 만든 로봇용 정밀 감속기이고요. 이 감속기에 대한 공급이 현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확히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보통 공급 계약 체결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진 않아가지고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진 않으나 적어도 풍력 아니면 로봇 쪽에서 둘 중 한 쪽에서 대박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크게 계속해서 이 대박이 이어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풍력 관련된 이야기하고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둘 다 진짜 상용화가 어떻게 이어질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최근 들어선 전기 가격 인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풍력 단지가 주목받는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24일 전국 지금 현재 에너지 협회하고 지금 현재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11개 주, 미국 이야기입니다. 11개 주 일부 전력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최소 8개 주에서 정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선 지금 현재 크게 급증했고요. 전력 제출 자료에 따르면 8월 주거용 정전은 동기 대비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전기가 많이 부족해서 특히나 여름이라든가 겨울같이 냉난방이 필요할 때 지금 현재 이 가정에서 수요가 더 증가하면 훨씬 더 타격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에 지금 현재 3년 만에 가장 큰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규 데이터 센터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망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해당 주의 평균 지금 현재 전기 요금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미국 얘기죠. 그리고 추가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 도매 가격이 옛날에 되게 쌌었거든요. 근데 5년 만에 260%가 넘게 증가한 지역도 존재할 만큼 전기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지금 이 전기가 부족한데 트럼프 정부가 현재 풍력하고 태양광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 보조금 혜택도 언제까지로 딱 기한을 잡았냐면 2026년도 7월 달까지 착공하는 업체들한테만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법적으로 이제 수정이 됐었죠. 최근에 이제 정확히 바이든 정권의 정책 지우기의 일환이었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전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풍력하고 태양광을 더 지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가 괴롭히던 문제가 꽤나 해결이 됐습니다. 보호청 등은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임대, 허가, 관행 재검토를 이유로 일부러 육상,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한 필요한 신규 허가를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보스턴 연방법원은 지금 현재 이들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지난 1월에서 20일 내린 해당 지시를 이행하면서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꾸 신규 허가를 전면 중단하는 진짜 제대로 된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그냥 까라만 까서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각 부서가 무기한으로 허가 신청 심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고, 결국에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허가가 다시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곧 이 허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연속해서 미국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보조금 혜택을 지급하는 기간을 줄여서 2026년도 7월 착공까지만 보조금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서들이 다 제출되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들이 빠르게 급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풍력 시장이 단기적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여기다가 트럼프의 지지율이 최근 30%대에 들어갔죠. 36%, 7%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6년도 11월 중간 선거까지 이어지면, 중간 선거는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상원, 하원을 뽑히게 되고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이기 시에는 보조금 혜택 연장 법안이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도 꽤나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력 시장이 해외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유망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그럼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있습니다. 정부가 2023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생산에 도달하기 위한 풍력 발전 계획 지금 이제 계획의 중장기 플랜을 이제 과거에 좀 제시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실행되고 있죠. 나걸 해상 풍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이미 먼저 지어진 것들이 가동을 좀 시작했는데요. 이제 64기 중에서 7기의 터빈을 설치를 마쳤고, 내년 6월까지 64기 설치와 지금 이제 창업 발전을 차례대로 실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해상 풍력도 지금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풍력 시장이 국내외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형 수주가 지금 계속해서 터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이런 재고 자산들, 이렇게 제품들을 만드는 모습들, 적극적으로 많이 만드는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생각보다 로봇에 대한 공급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우림 TPS가 과거에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감속기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금 로봇 감속기를 진짜 그대로 공급이 이어졌다면 이번에 휴머노이드를 이제 지금 서서히 투입하거든요. 대량 완전 대량 양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격적인 양산에 좀 들어갈 예정인데, 이 양산에 들어갈 때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말까지 미국 현대차 공장이 휴머노이드 투입 시작. 만들려면 이제 재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투입을 시작했고 2026년도 내년도에는 자동차 공장에 현대차의 자동차 공장 일단 미국 공장에 먼저 투입한 거고, 국내 공장에도 그렇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TPS가 공급되어 있을 가능성도 꽤나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에서 10년 휴머노이드 수천 대 배치 예상이 되고 1월 CES 행사에서도 해당 로봇 기술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일정에 맞춰서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도 꽤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느 쪽으로 붙든 둘 다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풍력이든 로봇이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들어서 2024년도에 로봇 시장이 좀 부진해지면서 잠깐 적자가 났었는데 매출은 성장했습니다. 적자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를 이겨내고 본격적인 영업이익 개선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4분기에 납품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 다 3분기 기준이에요. 9월 말 기준이고요.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있는데 이번에 대량 만들었던 제품들이 하나씩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익을 찍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너 정말 빠르게 나오면 4분기부터 좋을 거고요. 늦게 나와도 내년 1분기 2026년도 1분기라고 하면 1월에서부터 3월이죠. 사이에 나오는 지금 매출에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림 TPS 적절하게 좀 조정받아주면 매수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정말 실질적인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로봇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고 엄청나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구간 적어도 9,000원짜리 이하짜리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께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매수는 절대 비중을 많이 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뭐 저점에 뭐 스맥이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보스턴 그 현대 오토웨이버 추천드릴 때 다 눌림목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거든요. 해당 금액이 이미 파동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소액 정도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로봇에 대한 이야기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 나은 종목들, 더 괜찮은 종목들이 또 보이면 여러분들께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계속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잘 시청하셨고요.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심사임당 채널 꼭 좋은 내용들 항상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영상 시청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영력입니다. 여러분들께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원전 이야기입니다. 결국 원전에서 정말 무섭게 오를 이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총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봤고요.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공략할 때가 왔습니다. 선발대를 먼저 보내두고 천천히 매집만 잘 해주면 좋은 상승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곧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명확한 이유와 전략들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내용 확인하시면서 후보 종목들 그리고 공략법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먼저 종목명부터 말씀드리면요. 한전 KPS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좀 나눴는데요. 크게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 단계에서 수혜를 볼 만한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가동 단계에서 이제 수혜를 볼 만한 게 한전 KP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업이 왜 유망한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건설 단계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제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미국에서 2030년도까지 지금 이제 대형 원전을 10기 이상 착공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조달받은 투자 자금으로 원전에 가장 먼저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뭐 전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40년간 건설 영건인 미국이기 때문에 생태계 공백이 심해서 사실상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 협상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우선권을 땄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전 기자재 수출이 최소 110조 원 그리고 전력망 인프라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이 좀 기대가 되죠. 근데 다만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원전 부지를 최대한 빨리 당긴다고 해도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꽤나 오래 걸립니다. 2030년도까지라서 이제 전력이 당장 필요한 건 2028년도, 2027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좀 시간이 꽤나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전력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좀 논란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해당 공장들, 해당 착공들이 이제 발표는 됐는데요. 당장에 언제 공개될지 사실 2026년도에 수주가 시작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긴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이것만을 보고 투자하기 좀 애매했습니다. 왜냐 그리고 이 기대감은 주가에 다 반영돼가지고 이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크게 급등할지 좀 의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7천억 규모, 몇천억 규모의 수주가 나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에 반영된 내용은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최근 주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이게 미국 원전 관련된 뉴스도 이미 다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슬슬 이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AI로 인해서 부족해지는 전기 사용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나오는 게 터키죠. 터키에서 과거 터키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과 신업 원전 사업을 이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대놓고 한국의 원전을 건설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이외에도 뭐 폴란드, 영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특히나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자적으로 하고 뭐 폴란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만약에 하면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기자재 정도를 공급하는 정도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폴란드, 영국 이 기자재 유럽에 대한 원전 수출은 막히지 않았냐? 이게 뭐 이것까지 뭐 할 수 있느냐? 이게 돈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 원전은 2025년도 초에 맺은 협약으로 한국이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이제 폴란드 계약을 맺은 건에 대해서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원래 할 수 없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게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폴란드의 수주를 따냈거든요. 우선 협상하고 협상권하고 이렇게 개발 협약도 맺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짓기 위한 설계, 구매, 건설,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세부 계획을 살피는 예비 작업에 현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웨스팅하우스는 애초에 설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들어줄 만한 기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메라니아 주의 제1원전을 짓기 위해서 폴란드 원전공사와 엔지니어 개발 협약을 맺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주에서 지금 현재 이게 아니죠. 마저 설명드리면 미국에 있는 기업하고 이제 협약을 또 맺어가지고 직접 대형 원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께 알아두셔야 될 게 웨스팅하우스는 비슷하게 원전을 건설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앞서서 2027년도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 있는 서머 원전을 짓다가 비용 초과가 공기 지원 등을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중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얘네가 혼자 지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는 것도 다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수주를 좀 내어주지 않습니까? 결국 만드는 건. 공기 맞추기 위해서 공사기가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상 이번 폴란드를 웨스팅하우스가 따낸 것은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놓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주도해서 유럽 수출은 못해도 이게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기자재를 납입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수주도 좀 가능하죠. 네, 한국전력팀 등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근데 미국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압박을 좀 하고 있어요. 이유는 웨스팅하우스의 수익 플러스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낮은 원유 가격을 함께 유지해주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위함이라고 보입니다. 뭐 정치적 목적이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게 있고 한국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서로 뭐 주고받을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카드로 폴란드 등 유럽 원전에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수주 내어주고 차라리 폴란드 납품 하는 게 지금 차라리 좀 수익 부분에서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방향성이라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추가적인 중동 그리고 유럽 수주도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존에 했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앞서서 2023년도 한국전력과 바라카 원전 발주처인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는 지금 이제 최근 화상회의를 통해서 5호기, 6호기 건설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부지 선정 작업이 정지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양측은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지금 본격적으로 부지 다 선정이 됐고 이제 뭐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 협상만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면 수주 가능하다. 직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원전 이제 짓는 비용
비용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만 잘 완성이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데 보면 너무 이제 장밋빛 정도만 말하는 거 아니야? 뭐 근데 언젠간 되겠지라고 말하는 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거야? 2026년도에 기대감이 터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뭐 물론 뭐 지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야 이미 이제 본 계약 직전이라서 기대감이 있는 거 알겠는데 중동 기대감은 너무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유럽 그 중동 수주가 당장 2026년도에 터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중동이 원전에 급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곧 있으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특징이 뭐냐면 안정적으로 24시간 계속해서 전력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화력 발전소 같은 걸 지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게 사실 원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원전을 옆에 지어놓고 공급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11월 20일 날짜로 트럼프가 중동에서 GPU 수출을 허용했죠. 중동에.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본사를 둔 두 기업에 7만 개 첨단 인공지능 칩 판매를 승인했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도 GPU 6만 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게 공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를 좀 지어줘야 되겠고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좀 필요하겠죠. 그 계획을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그게 바로 원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중동의 본격적인 원전 건설 허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더라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당연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 확보에 들어가기 시작한 가운데 사실상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회에 좀 굉장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협상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나오긴 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2026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단 터키는 6개월 이내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2026년도 6월 전까지는 공개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폴란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고요. 높습니다. 자체적으로 못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도 중동 수주도 앞당겨져서 2026년도에 언급이 되기 시작할 것 같다.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돌발로 2026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중간중간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 없이 어디든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서 SML이든 뭐 대형 원전이든 특히 대형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선발대를 좀 보내놓고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장이 눌려주면 추가적인 눌림목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지금은 선발대 먼저 보내놓고 내년 2분기에 좀 집중 매수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2분기라면 4월부터 6월 사이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SMR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라든가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좀 앞당겨져서 좀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때부터 잘 매집해 보시면 하반기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략들 설명드렸고요. 자,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면 좀 아쉽죠. 오히려 가동 단계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볼 만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한전 KPS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도 설명 간단하게 해드렸던 내용인데 한국이 사실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사실 협상 결과가 상당히 이제 불리하게 됐다는 얘기가 많았죠. 한수원이 지금 계약 기간이 50년 동안 한국이 북미, 유럽 그리고 일본, 우크라이나 등 시장에 신규로 진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출을 한다면 지금 현재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술 사용료도 내고 지금 웨스팅하우스에게 지금 이제 물품 용역을 주문해야 한다는 개혁까지 이제 강제로 체결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마음 아픈 얘기였는데요. 자,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 제대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곳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유지보수 관리 분야입니다. 지금 보면 원전은 한국에 이제 한국에서 지금 언론에서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2기를 수주하는
데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가 최소 50조 원일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원전 수주한 내용을 보면 사실 24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원전 건설비가 24조 원인데 도대체 26조 원은 어디서 나온 창조 경제냐? 바로 원전 운영 관리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60년 정도 원전 운영 관리 계약도 함께 맺게 되면서 26조 가량의 어마무시한 규모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원전 운영과 유지 보수, 원전 연료 사업에 관한 이게 연료 사업이 진짜 이게 땡큐입니다. 최근에 한국이 재처리, 농축에 대한 허가도 좀 받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도 핵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60년 원전 운영 관리 사업에만 관리 사업에서만 건설비에 맞먹는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시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해당 직접적인 사업을 연기해서 하고 있는 한전 KPS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입니다. 동사는 1984년 한국전력공사가 설립한 발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로 국내외 발전 정비를 책임지고 있고 주요 사업에서 화력 설비, 경장 정비, 지금 현재 계획 예방 정비, 원자력 양수 설비 정비, 송전로 유지 및 지금 현재 HVDC 설비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유지 보수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외 수출 나갈 때도 당연히 한전 KPS가 함께 가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것만큼은 그래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이라서요.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핵 연료전지 사업에서 규모가 커가지고 매출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보시면 주요 사업을 보시면 화력하고 원자력에서 주요 매출이 35%씩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매년 그래왔고요. 이번 연도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거 보면 근데 그 계약 자체가 60년이고 60년에 나눠서 들어오는 돈이면 별로 안 큰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실적이 개선되고 올라가겠어? 기대감은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 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가? 여러분 의문이 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수익성 기대감이 개선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보시면 뭐냐면 해외에 대한 기대감은 서서히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성장 기대감인 거고 당장의 실적은 국내에서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운전 심사를 요청한 국내 9기 원전 중 4기의 심사가 내년 중으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 수명이 완료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곧 2029년도까지 줄줄이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가운데 이제 그들 중에서 특히나 요청한 것들 중에서도 4개가 바로 내년에만 몰아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심사 결과가 아마 연장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전기가 부족하니까 한국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이제 방향성 자체가 신규 원전은 짓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 새롭게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나 기존 원전에 계속해서 특별한 문제 없다면 가동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연장돼서 가동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연장돼서 가동된다는 게 잠깐 검사 받고 문제 없네요. 다시 가동할까요? 이게 아닙니다. 일단 검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된 곳들도 있겠고요. 다양하게 좀 더 조심해야 될 만한 부분도 있겠고요. 원자력 발전 기준 자체가 계속해서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설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유지 보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지 보수가 한두 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만 따지면 한 기당 보통 1조 원 안팎의 지금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마무시한 규모예요. 작지 않은 규모거든요. 그 원전 한 기당. 그러면 대략적으로 4기니까 벌써 4조 원 규모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유지 보수를 거쳐서 재가동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한전 KPS의 매출 성장이 초과적으로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이요 2025년도까지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성장이 또 예고가 돼요. 2025년도에 1분기에 살짝 영업이익이 좀 주춤해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좀 안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다시
다시 한번 일회성 비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계속 내년도에는 문제 없이 계속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과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한전 KPS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건설 단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가동 단계에서 한전 KPS 딱 이 두 개의 종목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추가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여러분께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4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전달해 드렸는데요. 시장에서는 분명히 유망한 타이밍에 좋은 종목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생각하실 게 2026년도에도 먹을 게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그리고 매수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에는 선발대 보내놓고 집중 매수하는 타이밍이 존재한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이제 2분기부터 매수해 줘야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일정에 맞춰서 급등할 수 있으니까 집중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바로 사시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언제 살지 항상 고민하시면서 사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026년도에도 또 계속해서 돈이 풀리는 시장에서 기회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들, 더 좋은 전략들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임당 유튜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없으시죠?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다음 영상에 여러분께 기회가 되면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더볼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이었고요. 궁금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난 자세한 내용이 더 많이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